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지금 한국에서는 빠져 있어요. 이 교육이. 이걸 이데올로기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독일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데올로기 비판 교육이에요. 네 속에 있는 모든 생각은 네 생각이 아니야. 그것은 어떤 권력이 네 머릿속에 쳐넣은 거예요. 어떻게 그 권력이 하나의 보편적 진리라는 거짓된 가면으로 등장하는지 이 과정을 살펴볼 능력이 있어야 성숙한 시민이 될 수 있어. 이게 독일 교육의 핵심이에요. 그것을 이데올로기 크리틱이라 그래요. 크리틱. 너무 읽기가 쉽죠? 읽어보세요. 크리틱. 그죠? 네, 같이 읽어봅시다. 이데올로기 크리틱. 이데올로기 크리틱. 그래서 독일 교육의 핵심은 이데올로기 비판 교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학교에서 교사가 대체로 첫 시간을 할 때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교실은 자유의 왕국이에요. 여러분들 다 자유롭게 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절대 내 말을 믿지 마세요. 항상 내 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를 비판할 때는 근거를 모아서 하세요. 근거를 가지고 하세요. 그래야 성숙한 민주시민이 됩니다. 죽은 물고기만 강물의 흐름을 따라 흐른다. 죽은 물고기만 강물의 흐름을 따라 흐른다. 이게 독일 교사들이 대개 첫 시간에 하는 말이에요. 지금 한국 학생들 어때요? 전부 죽은 물고기들이. 특히 공부를 잘한다는 아이들은 100% 죽은 물고기들이. 그냥 교사가 하는 말을 달달달달 외웠다가 그걸 그대로 내뱉는 걸 교육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교육을 한 나라는 없어요. 한국이 지금 대단한 나라가 된 건 여러분 아시죠? 선진국이 됐어요. 그런데 선진국 중에 학문 분야 노벨상이 하나도 없는 나라가 어디 있나요? 일본은 지금 학문 분야 노벨상이 몇 명이에요? 29명, 29명. 한국은 제로죠? 앞으로도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엉터리 교육을 하는데 어떻게 학문 분야 노벨상이 나오겠어요?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이거. 네. 요걸 보세요. 기계. 대학에 들어가는 시험. 가장 중요한 시험이죠. 대학 들어가는 시험을 기계가 채점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근원적인 문제예요. 근원적인 문제. 기계가 채점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기계가 채점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네? 그렇죠. 맞아요. 답이 정해져 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정해져 있는 답을 왜 알아야 되죠? 여러분 지금 이걸로 바로 누르면 10초면 다 나오죠? 그걸 왜 알아야 돼요? 아주 근원적인 문제예요. 지금 한국 교육의 핵심적인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독일에서 독일의 시험, 평가와 관련된 박사 논문을 쓰고 오신 분이 있어요. 하이델베르크에서. 제가 돌릴게요, 요거를. 요 분인데, 요 분이 이제 독일에 대학 들어가는 시험, 그 시험을 분석하신 분인데, 이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제가 유럽에서 이렇게 쭉 평가 제도를 보니까 자기 생각을 단 한 줄도 안 쓰고 대학에 갈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자기 생각을 단 한 줄도 안 쓰고 대학에 가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아이들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적으로 가장 떨어져요. 특히 스카이 다니는 아이들은 형편이 없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자기 생각이라는 걸 가진 아이들은 교실에서 탈락합니다. 그저 문제집 풀고 찍찍찍찍 긋는데 익숙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스카이 가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있는 책에도 그 이야기를 썼어요. 시험이라고 하는 책에 자세히 그걸 다룬 게 있어요. EBS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거길 보니까 서울대 안에도 모범생 그룹이 있답니다. 모범생 그룹이. 그 아이들을 추적 조사를 했어요. 한 교수가. 서울대 모범생은 어떤 놈들인가? 그걸 추적 조사를 한 거예요. 그게 나와요. 여러분. 서울대에서 4.3이 넘는. 최고의 서울대에서 4.3 인간이 어떻게 넘어요? 네? 그 아이들을 추적한 거예요.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그거 못 보셨구나. 그 결론은 이거예요. 걔 아이들의 공부 비결은 그대로 인용입니다. 교수가 하는 말을 콤마 하나 빼놓지 않고 그대로 받아 적은 다음에 시험 볼 때 그대로 다시 쓴다. 이거라는 거예요. 요약을 하면 그렇게 못 받는데요. 콤마 하나 빼놓지 않고. 이게 아주 감동적이에요. 콤마 하나 빼놓지 않고. 제가 그걸 그대로 인용해서 앞으로 나올 책에다 썼어요. 이게 지금 한국 교육이에요. 이런 교육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정해진 정답을 고르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간이 잘 보겠어요? 컴퓨터가 잘 보겠어요? 컴퓨터랑 인간이 이런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면 컴퓨터는 어떨 것 같아요? 거의 다 만점을 맞겠죠? 그러면 한국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후진 컴퓨터를 기르는 게 교육의 목표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육이 망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선진국에 말하자면 그 문턱에 들어섰다고 하지만 지금 앞으로는 어렵습니다. 성실성을 가지고 남의 것을 모방하는 것으로는 더 이상 창조적인 의식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일정한 성과를 내긴 어렵습니다. 이런 교육을 시켜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지금 다른 나라와 다른가 조금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나 특히 대학에 가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자기 생각을 쓰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걸 묻는 시험은 없어요. 이거에 대한 네 생각은 뭐야? 이렇게 묻는 거야, 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묻는 거지. 이게 뭐냐? 이걸 묻는 시험은 없어요. 이것에 대한 너의 생각은 뭐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독일은 고등학교 졸업시험이 대학 입학시험이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시험만 보는데 그게 저겁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잘 읽으시네. 네, 아비투르 또는 아비투어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해보세요. 아비투어. 예, 여기 이제 아비투어 문제를 제가 돌릴 거예요. 어떻게 볼까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1933년 요셉 괴벨스가 독일 언론인 협회에서 한 연설문이다. 분석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300분을 줘요. 300분. 난 거기에 놀랐어요. 300분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5시간을 줘요. 5시간. 아까 얘기했죠? 얘들은 시험은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2개 이상 안 보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걸 주고 5시간 동안 쓰게 해요. 여러분, 그 이해가 가요? 정말 놀라운 거죠. 우리 아이들 3분 쓰겠어요? 300분을 쓰게, 300분.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 관점에서 분석을 한다는 것은 어때요? 굉장히 많은 독서량이 있고 그 상황 전체를 이해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제일 중요한 게 자기의 관점이 없으면 한 줄도 쓸 수 없는 거예요. 사안을 보는 자기 관점이 있어야 쓰는 거죠. 그것을 표현하는 능력, 논리를 구성하는 능력, 이것이 있어야 5시간 동안 쓸 거 아니에요. 그런 시험을 보는 아이들이랑 우리처럼 찍찍찍찍 긋기를 하고 대학 가는 아이들이랑 어떻게 했어? 이게 지금 우리 교육의 핵심적인 문제예요. 그렇게 많은 시간 공부를 시키는데 그 아이들의 지적 수준은 너무 떨어집니다. 제가 1999년에 중앙대에 왔어요. 99년. 그러니까 벌써 25년이 됐네요. 중앙대 선생을 한 게. 제가 95년에 귀국해가지고 4년 동안 주로 서울대에서 강사를 했어요. 4년 동안 가르쳤어요. 많은 아이들을 봤죠. 그런데 야, 이 아이는 천재구나. 이런 아이를 서울대에서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명도. 선생은 느낌이 와요. 아, 이놈 천재구나, 이거. 서울대에서는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서울대에서 본 아이들은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까지 강박적으로 성실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까지 성실할 수가 있을까? 저는 사실은 성실한 아이를 안 좋아해요. 근데 너무나 강박적으로 성실해요,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서울대 가는 거예요. 그 아이들도 너무나 불쌍한 아이들이죠. 서울대 아이들의 48%가 우울증 상태랍니다. 48%가.
여러분, 그게 뜻하는 게 뭐겠어요? 늘 1등을 해야 된다는 강박. 여기에 찌들어 있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자유로운 사고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달달달달 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자기 생각을 할 공간이 없죠. 이게 지금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사례만 더 들어볼게요. 요걸 그래서 제가 돌릴게요. 자, 이게 아비투어 시험의 문제인데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 연도가 쫙 있죠? 그 문제들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런 문제들이 쭉 나옵니다. 한번 보시고요.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그러한 세계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한 4, 5년 전에 한 여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고3 여학생이었는데 지금 이대 동문과에 갔어요. 고3 때 멘토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해오라고 했대요. 근데 자기가 동문과에 갈 거기 때문에 날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이 친구가 한 말이 저는 좀 충격을 받았어요. 이 친구는 부모님이 이제 다 교사라고 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독일에 교환학생을 갔대요. 근데 자기가 독일어를 못하기 때문에 베를린에 있는 영어를 쓰는 고등학교를 갔답니다. 거길 갔는데 자기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첫날부터 선생님이 수업이 끝나면 애들이 와가지고 야, 조금 전에 선생님이 한 말 있지? 넌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매 시간 끝날 때마다 와가지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걸 묻더래요. 일주일 내내 그 질문을 받았대요. 그래서 일요일날 자기 방에 탁 앉아가지고 불을 꺼놓고 정말 깊이 생각을 해봤대요. 나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걸 처음으로 생각해봤대요. 그리고 놀라운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 처음 알아요. 정말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에? 우리 아이들은 스스로 자기가 뭘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얘들은 항상 네 생각은 뭐야? 늘 네 생각은 뭐야? 이걸 묻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죠. 정답이 뭐야? 이것만 묻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게 그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의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아이들의 경우는 그런 말하자면 사유가 없는 그런 아이가 됐다는 거죠. 이데올로기 이야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네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이데올로기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는 거예요. 독일에선 사실은 이걸 중고등학교 때부터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 국어책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국어책에 제일 먼저 나오는 제1장이 Gibt es die richtige Interpretation? 독일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Is there the right interpretation? 올바른 해석은 존재하는가? 이거예요. 올바른 해석은 존재하는가? 이게 고등학교 국어 제1장이에요. 국어라고 하는 건 우리 계속 해석하는 거잖아요. 이 작가는 이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거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외우잖아요. 한용운의님 뭐예요? 얘들은 그게 아니에요. 올바른 해석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 쓰는 거예요. 과연 문학에서 올바른 해석이 존재해? 이 물음을 주고 여기에 대해 쓰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세계의 이야기들이고요. 그런 세계에 있는 아이들은 사실은 어떤 사유의 폭을 갖겠어요? 사실 문학이라고 하는, 저도 문학 선생이지만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다의성의 자유로운 들판이에요. 문학을 한다는 것은 다의성, 많은 의미가 있는 그런 들판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완전히 단의성, 하나의 의미를 가진 그 세계에 폭력적으로 밀어넣는 걸 문학이라고 부르잖아. 정답이 뭐야? 자꾸 정답을 물어.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학을 통해서 많은 의미들의 세계에 자유롭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조차도 하나의 의미의 폭력으로 우리를 몰아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근원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죠. 근원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데올로기를 조금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생각들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한국에서는 지금 말한 선다형 또는 단답형 문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평가받아 왔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권력이 우리에게 준 지식을 절대적인 지식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는 공부라고 알고 있어요. 완전히 잘못된 거죠. 저는 그래서 대학에 학생들이 처음 들어오면,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학생들이 그걸 했어요. 입학식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 이제 대학생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뭘까요? 대학생이 되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뭐겠어요? 모든 것을 의심하라. 모든 것을 의심하라.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왔기 때문에 비로소 모든 거대한 기만으로부터 해방될 기회를 가졌다. 대학에 들어오지 않은 아이들의 경우는 고등학교 때까지 소위 권력이 지식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그대로 달달달달 외우고 그걸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대학에 들어온 축복은 그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이제부터 배우는 거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것을 때려부시는 것, 그것이 대학이 주는 축복이다. 대학에 들어와서 하는 게 이거죠? 학문. 그렇죠? 대학에 들어와서는 학문하는 거예요. 학습하는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학습을 했죠. 대학은 이제 학문을 하는 거예요. 학문이 뭐예요? 묻는 걸 배우는 거예요. 묻는 거. 이게 맞아? 이게 맞아 도대체? 다시 말하면 의문을 제기하는 게 학문이에요. 저는 사실은 나중에 제가 서양 공부를 40년 하고 나서 비로소 동양의 학문이 얼마나 깊은지 비로소 알았어요. 학문이잖아요.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학문이라고 하는 것. 대학에서 배우는 것은 묻는 것. 지식을 깨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정말 맞을까? 이렇게 깨는 게 학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학에 와서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전부 기만이라고 하는 것. 전부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그 이데올로기의 지배로부터 해방될 가능성을 가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데올로기 조금 이해하셨죠? 네. 예,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이데올로기가 정말 지금 중요한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요. 이제 끝낼게요. 이제 끝낼게요. 요거로 이제 하고 쉴게요. 그래서 제 책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야만의 트라이앵글이에요. 야만의 트라이앵글. 트라이앵글이니까 삼각형이죠?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세계의 이데올로기에 한국인들이 완전히 갇혀서 지금 이런 불행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아까 첫 번째는 얘기했죠? 경쟁 이데올로기. 그죠? 이 경쟁 이데올로기를 떠받치는 강력한 두 개의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뭐겠어요? 첫 번째, 경쟁의 결과를 능력주의 이데올로기가 정당화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쟁의 결과, 이것을 능력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가 강력하게 정당화시켜주고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 두 번째, 경쟁의 과정을 정당화시켜주는 건 뭐겠어요? 바로 공정 이데올로기. 공정. 지금 한국 사람들은 입만 열면 정치가 될 공정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예요. 경쟁 이데올로기, 능력주의 이데올로기, 공정 이데올로기. 이 세 개의 이데올로기가 완전히 한국인들의 의식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서 이것을 벗어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깨지 못하는 한 한국 사회가 야만 사회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 야만 사회 벗어나겠어요? 못 벗어나겠어요? 못 벗어나겠죠? 경쟁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세요? 여러분 능력주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겠어요? 공정 이데올로기 벗어나겠어요? 너무 강력하죠? 너무 우리가 당연시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넘어서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게 바로 그건 거예요. 가장 어려운 해방은 바로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해방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해방되겠어요? 또 마르쿠제가 이야기한 뭐라 그랬어요? 자유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노예 상태에 있으면서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자유인이 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6.8 혁명 이야기를 지금 못했는데 6.8 혁명 때 가장 중요한 구호가 뭔지 아세요? 정치 투쟁의 최전선은 내 안에 있다예요. 정치 투쟁의 최전선은 내 안에 있다. 무슨 얘기겠어요? 결국 나를 억압하는 가장 끔찍한 억압자는 어디 있어요? 내 안에. 노예 감독관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식을 해야 비로소 해방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다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는 우리가 과연 경쟁 이데올로기, 능력주의 이데올로기, 공정 이데올로기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이것을 10분 쉬었다가 45분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